사실 이분이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요, 원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길을 걷느냐는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 나온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능한 군주인 선조의 비유가 되는 건데 뭐 제가 역사 지식은 좀 짧지만은 그때 이제 이순신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출동을 거부하잖아요.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백의종군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균 같은 게 그 말 듣고 나갔다가 뭐 7천량 해전에서 다 깨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세 가지 과제인데 중도 확장, 대국민 메시지를 바꿔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거. 두 번째가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고 하나 덧붙이자면 검사 공천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랑 부딪히냐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딪힐 수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순신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원균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길을 가게 허용해 줄 것인가. 용산에서 이순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거기 또 그 강성들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도 있고 그 당내에 그 꽉꽉 막힌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길을 허용해 줄 것인가. 이거죠. 한반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임고문단들이 또 모였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여의도 한 식당에서 상임 고문단과 오찬을 가졌는데요. 다수의 고문들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을 지지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너무 일찍 등판하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다라고 전했는데요. 유흥수 상임 고문이 오찬 후에 기자들과 약간의 질의응답을 가졌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 그런 식으로 등판에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무엇하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에 대한 부분은 요즘 사회가 급변하는 마당에 하나의 경험이 큰 리더십이 아니지 않느냐.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혁명, 화성에 가고 우주에 가는 마당에 새로운 것이 오히려 사회의 가치처럼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 지명 시점과 관련해서요. 윤재욱 권한대행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비대위원장 지명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언론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내일 정도 통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내에는 분명히 될 수도 있다. 이순신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은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요. 대통령의 마음이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간다는 것은 거의 다 확실시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의중에도 아마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반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쓴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약간 좀 비관적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장관을 인간적으로 자신이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등판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참 좋은 등판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연 한동훈 장관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냐 안 하느냐 이제 성공 여부는 거기에 달려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앞으로 뭐를 가지고 앞으로 당을 끌고 갈 거냐고 하는 비전은 아직 제시한 바가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저희는 신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명을 잇고 있는 이제 김기현 전 대표 울산 지역구 출마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군요. 메시지가. 오늘 울산 남울 지역구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동안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표직 사퇴 이후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아하. 오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준석 신당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당 대표는 사퇴한 건 맞고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인의 지역은 무조건 출마한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자,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연결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논의 상황 평가를 들어볼 텐데요. 인터뷰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오늘 여당 상임고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 전에는 그 상임 고문들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추대에 큰 이견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나왔군요. 예, 보니까 언론 보도를 제가 좀 전에 보니까요. 예. 상임 고문단 오찬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찬성 여론이 거의 뭐 다수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고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당 상황이 예.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갖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다. 예. 지금 빨리 등판시켜서 승리로, 총선 승리로 가야지. 예. 선거에 진 다음에 아꼈으면 뭐하냐. 그래서 등판론이 아주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또 일각에서 또 선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판단 어떠십니까? 이게 비대위원장이 낫습니까? 선대위원장이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요. 예. 사실 이제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은 싸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 뭐 견제론이 좀 강하게 작동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윤정부 견제, 윤정부 뭐 심판 이런 어떤 프레임에서 좀 이재명 대표의 이 이재명 심판으로 프레임 전환을 이루자라는 게 제가 줄곧 주장해 온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도전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개항을로 투입되는 거다. 아하. 투입해서 내가 당신을 성남 가면 성남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당신을 정치를 심판하겠다. 라는 프레임. 소위 말해서 예. 하나는 검사고 하나는 피의자 프레임. 아하. 어떻게 보면 엘리트하고 이제 운동권 이런 프레임. 예. 두 분이 싸우면은 그게 프레임의 대전환이 돼서 결국은 아하. 이제 미래 권력의 다툼 뭐 이런 식에서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예. 지금은 보니까 의원들이나 이제 당원들의 여론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 의견이 다수인데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좀 이건 정치 이제 비대위원장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치에 어느 정도 이제 베테랑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신앙한테는 맞지 않는다. 예.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되는데 예. 가장 비대위원장 소위 말해서 이제 대표 대행이죠.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대통령하고의 신뢰고요. 예. 그리고 시중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것도 하나는 이제 수도권 승리. 중요한 게 수도권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 선거에 이제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젊고 참신하고 이제 스마트한 그런 이미지가 수도권 선거에도 좀 맥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볼 만하다. 예. 생각을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를 거의 이제 확정되는 상황에서 확정돼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위치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인천 계양 매치라든지 혹은 뭐 이재명 대표가 다른 곳에 나온다면 그곳에 가서 함께 붙는 상황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예. 대표를 수행하면서 또 비대위원장 수행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선거를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역을 또 관리해야 되니까. 비대위원장을 안 하고 그냥 선거만 한다 하면 그게 쉬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이제 정책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본인은 이제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등판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존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순신을 아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순신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다. 근데 지금 우리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검사장 하다가 이제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관 하는 동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상대하는 거 보면은 아주 이 딱 부러지는 소리를 해서 야당 의원들도 잘 방어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비대위원장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쓴소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정 관계 변화. 왜 당정 관계 이제 소위 말해서 수직적 당정 관계 극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공동 운명체 의식입니다. 예. 대표 대행이나 대통령의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가장 신뢰하는 분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고 그 깊은 신뢰 속에 그리고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익적 당정 관계도 뭔가 돌파구를 열 수가 있다. 아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라고 본 겁니다. 아하, 옛날 노태우 전두환 그 두 분 관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가 이거 6.29 선언 수준의 어떤 개헌 수준의 변화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수직적 당정 관계가 예를 들어서 차마 이제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할 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를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직선제로 하자라는 게 어떤 대통령의 항명으로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분이 신뢰가 있고 운명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6.29를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국민적인 뜻인 그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의 신뢰와 운명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은 수익적 당정 관계가 가장 어떤 후보보다도 비대위원장 후보보다도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럼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두 분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당정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김건희 특검법은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당시에 50여 차례 압수수색했고요. 한 150명 가까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추미애 장관, 또 중앙지검장인가요? 뭐 이렇게 연결해서 그 라인에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채로 김건희 여사 이거를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거든요. 수사했는데도 증거를 못 밝혔습니다. 전혀 무혐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이게 결국에는 총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결국 통과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김건희 여사 특검 총선으로 갑니다. 근데 특검법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이제 뭐 특검이 매일매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중계돼야 되고 그러면은 아니 계속해서 특검발 무슨 뉴스다 해가지고 신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총선이 김건희 특검 뭘로 뒤집혀진대. 그러니까 총선이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항상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아야 된다, 이제 플러스 정치 해야 된다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항상 덧셈 정치를 주장해요. 그렇죠. 근데 이 신당 창당이요. 신당 창당해가지고 선거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6년 총선 때 그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충청도 뭐 대구 경상도 쪽에 가서 40몇 석 얻었고요. 또 2008년도인가 그 박근혜 대통령 MB발 이제 그 공천 학살 친박 신당 한 사람이 한 20석 가까이 했고. 그런데 이렇게 신당이 총선 앞두고 선거한 예는요. 대중적인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지역 기반을 근거한 대중성 있는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또 김종필 총재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신당 창당은 이제 안 된다. 창당에 성공하기 어렵다. 괜히 그 신당이 열리면 공천 떨어진 분들이 아마 그 당에 많이 갈 겁니다. 이준석 신당에. 네, 그러면은 우리끼리 표 나눠 먹기. 결과적으로 우리 표를 분산시키니까 이거 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한번 만났고 뭐 이제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너무 계속 이제 27일 아니니까 디데이가 오늘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멀리 가버린 형국인데 막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다면은 한번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혹시. 아하.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예, 그렇군요. 그게 안 되면은 아마 이제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밀어서 한동훈, 이준석 연대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변하면 좋겠다라는 의원님의 바람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제 외통위 소속이시니까요. 그 북한의 이 ICBM 발사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이 이틀 연속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화성 18형 발사 훈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중앙 TV를 통해 공개도 했는데 이런 북한의 전략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독자적인 군사정찰 의성까지 갖췄다. 이제 미국의 너희 기지, 군사기지를 다 세세히 보면서 어디든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자신감을 보여준 건데요.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 회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핵 군축 회담.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핵 군축 회담에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식의 핵 군축 딜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하.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이렇게 좀 강경된 기조인데 의원님 말씀은 핵 군축 회담으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또 우리도 전략적인 그런 대응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인데 현 정부의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현 정부의 기조는요. 사실 이제 뭐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그거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거 김정은에게도 너희들이 여차하면 우리 한미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결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너희 몰락을 시키겠다. 이거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이 주제는 나중에 좀 따로 보시고 좀 더 깊게 좀 길게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전화 연결로 사전에 만나봤고요. 자,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자,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 되면 박근혜 길을 갈 것이냐, 황교안의 길을 갈 것이냐, 뭐 여러 전망이 있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참 좁다. 역할이 없다. 왜냐하면 야당 같은 게 그 위로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위는 대통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을 갖다 뭐 이순신에 비교했던 모양인데 사실 이분이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요, 원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길을 걷느냐는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 나온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능한 군주인 선조의 비유가 되는 건데 뭐 제가 역사 지식은 좀 짧지만은 그때 이제 이순신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출동을 거부하잖아요.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백의종군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균 같은 게 그 말 듣고 나갔다가 뭐 7천량 해전에서 다 깨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세 가지 과제인데 중도 확장, 대국민 메시지를 바꿔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거. 두 번째가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겠고 세 번째가 이준석 문제 해결하는 게 있겠고 하나 덧붙이자면 검사 공천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랑 부딪히냐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딪히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순신의
이재명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원균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길을 가게 허용해 줄 것인가. 용산에서 네, 용산에서. 이순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거기 또 그 강성들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도 있고 예. 그 당내에 그 꽉꽉 막힌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길을 허용해 줄 것인가 이거죠. 네, 이제 실전입니다. 자, 김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맹종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메시지도 내고 오늘 쭉 이렇게 보면 일단 흐름 자체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맹종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명령하고 듣는 관계냐, 뭐 앉으라 앉고 서람 서는 관계냐라고 한동훈 장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실제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북대 김두식 로스쿨의 김두식 교수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신성 가족이라고 해서 검찰 식구들은 법적으로 다치지 않게 한다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기본적인 불문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부하가 아니고 그 검찰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검찰 가족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자기 생각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시켜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식구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한동훈 장관이 이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성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할지를 우리가 섣불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그냥 따르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요. 자, 다음. 그 예고된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만났는데 그 얘기 짧게 해주시죠.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요. 예.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회동이 있었거든요. 예. 끝나고 나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당 통합을 위해서 만나고 또 충분히 대화할 것을 김부겸 전 총리가 당부했다 이렇게 전했고 예. 수습 방안도 찾아보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도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 전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오간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요. 예. 큰 틀에서 뭐 역할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도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밑 대화를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총선은 우리가 통합, 안정, 혁신이 어우러져야만 좋은 결과가 온다. 선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쉽게 가게 국민들이 절대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 예. 근데 두 사람의 회동 뒤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실망이다. 본인으로서는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당이 변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화가 없다면 탈당을 해서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자제 요청 더 해달라.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했지만 필요하다면 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발언. 산이든 물이든 건널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1분씩 말씀 주시죠. 일단은 좌초한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장이 분명해요. 예.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낙연 그 제안을. 그러니까 예. 물러나고 통합 비례하고 두 번째 선거제 손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안 냈거든요. 예. 그걸 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도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전에 얘기했던 강성 이거는 뭐 하나만 한 얘기고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통합 비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예.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죠. 입장이 없었다. 예, 김 소장님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전 총리를 만난 것을 갖고 3총리가 창당을 할 거다라는 소설을 언론이 너무 크게 쓴 거죠. 저희는 쓰지 않았어요. 예, 뭐 CBS가 썼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만남 자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과도하게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총리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슨 결정적인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뭐 전직 총리로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전직 총리들의 지도력에 의존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분들은 분명해요. 지금 민주당은 아니다. 변화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예. 다만 그게 이제 신당을 차릴 때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기다리겠죠?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기다릴 수밖에 생각하고요. 없고 아무 변화도 없을 테니까. 계속 여러 가지 예. 움직임들이 있을 테니까요. 예. 정치는 생물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예, 아마도 그 전에 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또 만남이 성사될지는 일단 또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